다주택자시잖아요. 네. 뉴스에 나오는 것처럼 엄청나게 힘든. 그렇지는 않아요. 담보 제공할 게 많으면 상황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. 아무것도 안 하고 부동산 투자만 했으면 어려웠을 것 같거든요. 투자라는 게 그냥 투자만 막 한다고 잘하는 게 아니라 이런 때 지킬 수 있어야 나중에 다시 올라갈 때 올라간 걸 다 먹을 수 있고, 떨어지는 때 내가 이걸 못 지키면 이건 사실 내 그릇이 아니었던 거예요. 이 정도는 지킬 수 있다를 네. 계산하는 방법이 있을까요? 안녕하세요. 이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가시죠. 오늘의 주제는 뉴스에서도 아주 핫하고 진작에 올렸어야 됐는데. 이것도 맛있을 것 같아서 아 진짜 자리 바꾸자. 왜 이렇게 텐션을 여기 보여주면 너무 좋아하실 것 같은데.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아주 핫한 역전세 현황입니다. 난리죠 요즘. 터을 집주인이라는 말도 나오고. 맞아요. 이 전세제도라는 게 우리나라에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다른 사례가 있으면은 그걸 좀 응용해서 우리나라식으로 가져오면 좋을 텐데, 이런 문제를 갖고 있는 나라는 일단 우리나라밖에 없고요. 구분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역전세랑 깡통전세는 비슷하지만 다른 개념이죠. 역전세는 전세가가 떨어져서 이사 나갈 때 집주인이 추가적으로 돈을 줘서 보내야 된다라는 거고, 다음 세입자를 구해도 돈이 모자라니까 전세가가 빠졌으면. 그리고 깡통전세는 진짜 말 그대로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은 거, 세입자를 내보내는 게 아니라 집을 팔아도 세입자 보증금만큼도 안 되는 거죠. 아파트도 역전세가 많이 낮죠. 특히 핵심부 같은 데는 몇 억을 이제 추가적으로 집주인이 5억짜리가 3억까지 이제 전세 시세가 빠졌으면 세입자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? 내가 지금 5억에 살고 있는데 내가 살고 있는 집에 전세 시세가 3억까지 떨어졌어요. 만기 됐을 때 연장을 하겠어요? 아니면 그 돈 빼가지고 더 좋은 데로 이 전세로 가겠어요? 빼서 가면 대접을 받는데, 지금 전세로 집 보러 왔다 그러면 막 집주인들이 전세 못 찾아가지고 좀 난린데 빼겠죠. 채워서 보내면 다행인데, 이제 못 주는 집주인분이 경매로 신청을 할 수도 있지만 못 돌려준 만큼 월세로 환산을 해서 집주인이 세입자한테 대출이자 빌린 것처럼 2억을, 그걸 역월세라고 하나?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계약을 하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. 왜냐면 세입자도 뭐 무조건 빼냐 사실 간단하진 않잖아요. 왜냐면 자녀들의 학교가 또 걸려 있을 수도 있고, 이사 가는 게 얼마나 사실 힘든 일입니까? 그 전세 사는 분들 입장에서는 좋을 것 같은데?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는데, 전세 살고 있는 사람은 사실 목돈 2억을 더 비싸게 깔고 안고 살고 있는 거잖아요. 투자자 관점에서 보면 차라리 그 돈을 뭔가 좋은데 투자를 할 수도 있는 기회비용을 월세로 받는 걸로 이제 하는 거거든요. 협의를 할 수 있다. 그쵸. 그렇게 이제 경매로 넘어갈 걸 임시 방편으로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, 만약에 세입자가 거절하면은 돌려줄 돈이 없으면 돈을 빌릴 때는 많아요. 신용으로 돈을 빌리려면 한계가 있는데 담보물이 어쨌든 있는 거잖아요. 어떤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만큼의 여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. 10억짜리 집인데 전세가 6억으로 살고 계세요. 그럼 4억만큼의 담보 제공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거거든요. 후순위 대출이라고 해요. 이제 은행이라든지 이금융권 이런 데 가면은 이걸 담보로 뭐 얼마 정도는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. 2억 정도는 대출이 될 거예요. 50% 정도는. 금리는 높겠죠. 이자율은 높겠지만 이런 방법으로 일시적으로 내놓는 방법도 있습니다. 대부분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깡통 전세. 물론 이제 역전세도 전세가가 1,000만 원, 2,000만 원 정도 빠졌는데 이거를 뭐 200개, 300개 갖고 계신 분이 내줄 돈이 없으면 이것도 뭐 경매로 넘어가는 거죠. 그래서 이게 복합적인 일단 문제라고 보고, 저는 이게 3년 전에 제가 투자를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도 막 얘기가 있었어요. 나중에 전세가 빠지면 문제가 된다. 시세가 오를 땐 문제가 없습니다. 돈을 계속 더 받으니까 집주인이. 전세가가 빠져서 세입자한테 돈을 더 줘야 되는데, 떨어진 만큼을 채워줘야 되는데 그 돈이 없으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. 이사도 못 나가고 뭐 경매 낙찰되는 데까지 또 1년 넘게 걸리고, 저는 언젠간 왔어야 되는 그 고통의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국가에서도 사실 좀 방치를 한 부분이 있어요. 분명히 계속 문제 제기를 했던 공인중개사나 이런 협회분들이 계시거든요. 전세가 수준에서 보증보험을 너무 한도를 많이 주고 있다. 왜냐면 집값이 누가 봐도 2억인데 막 2억 5천까지 전세로 막 보증보험을 해주니까 이거 나중에 경매 넘어가면 너네 보증보험에서 다 손해를 보는데 어떻게 하려고 하냐. 약간 음모론은 그 배후에는 또 정치인들이 있다. 다 그 집 주인들이 정계에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묵살했다. 뭐 이런 음모론도 있긴 해요. 정리되는 시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. 자기 돈 없이 전세가 수준으로 세금만 내고 이제 취득할 수 있는 건데, 세금도 막 지원을 해줘요. 명의를 빌려주면. 바지 사장이 경매로 던지고 채무불량자, 이미 채무불량자였을 수도 있고, 그런 것들이 지금 경매로 계속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. 역전세와 깡통 전세의 네. 원인이 뭘까요? 역전세가 난 이유는 수요와 공급 법칙이라고 봅니다. 전세 물량이 많아졌거나 아니면 수요가 줄어들었거나 이 둘 중에 하나겠죠. 수요 측면에서는 지금 금리가 높잖아요. 내 돈 주고 전세 들어간 사람은 없죠. 다 대출 받는데 그 대출 이자랑 내가 월세로 들어갔을 때랑 비교를 해보겠죠. 뭐가 더 많이 나가나. 금리가 높기 때문에 대부분 전세가 돈이 더 많이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. 그리고 또 하나 이슈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. 뉴스에서 뭐 통전세 뭐 어쩌고 떠드니까 전세를 보려고 했던 사람도 그냥 월세를 찾아
찾아요. 전세 물량은 많아지는데 이슈도 있고 금리도 높으니까 물량은 쌓이는데 하는 사람은 없다면 전세가가 당연히 떨어지겠죠. 집주인들끼리 경쟁을 할 테니까. 깡통 전세라는 건 애초부터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고 전세가가 더 높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세가랑 매매가랑 거의 비슷하게 매매가가 더 빠르게 빠진 거죠. 전세는 1,000만 원 정도만 빠졌는데 매매가는 3천만 원이 빠졌어요. 그럼 매매가는 1억 7천인데 전세는 1억 8천인 거죠. 이런 깡통 전세의 문제는 경매로 나와도 낙찰자가 못 들어갑니다. 하는 순간 부채가 더 많은 거기 때문에 세입자가 본인이 감수하는 수밖에 없어요. 본인밖에 입찰을 할 수가 없습니다.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역전세를 버텨야 할 텐데 이 역전세를 못 버티는 집주인들의 특징이 뭐가 있을까요? 무리하게 투자를 했겠죠. 소득 대비해서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갭이 있다는 것 자체가 전세가 수준보다 매매가가 높으면 이걸 어떻게 해서든 지킬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역전세를 넘어서 깡통이 되는 순간 이거를 내가 지킬 이유도 없는 거예요. 사실 지키려고 해봤자 나가는 돈이 더 커지니까 던져버린다고 얘기를 하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사람의 특징을 보면 다세대 주택이라든지 오피스텔 이런 물건들이 좀 많은 사람, 자 입장에서 그 집주인이 가진 물건들을 쫙 리스트업을 할 수는 없거든요. 그거 대신 볼 수 있는 건 세금 체납이 좀 있는지, 국세 완납 증명서, 지방세 완납 증명서 요거를 떼면은 되고요. 가장 중요한 건 남한테 뭔가 확인하려기보다는 내가 알면은 좋아요. 이 물건의 가격, 전세로 들어간다고 해서 집을 빌려 산다 그래서 이 매매가, 전세가를 몰라도 되는 게 아니라 들어가려는 그 전세 보증금이 매매가보다 높으면 문제가 지금처럼 되는 거잖아요. 뭐 옵션 해주고 에어컨 다 제공한다 그래도 그게 얼마나 되겠어요. 매매가보다 높게 들어가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수천만 원을 잃을 수도 있는 거, 손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. 옵션에 현혹되지 말고 반드시 시세 조사를 해서 전세가 수준이 100%가 넘지는 않는지 이런 걸 꼭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진짜 저는 이런 거 하나도 몰랐었는데 중소기업 청년대출 다 중기청, 해주니까 금리도 워낙 낮았었고 보는 방마다 족족 나가버리는 거예요. 고민할 새가 없이 계약 됐어요 이래버리니까 저는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해버렸지 뭐예요. 기간이 제가 조금 연체를 해서 연체료를 한 10만 원인가 냈던 것 같아요. 진짜 중요한 게 그런 전세 대출 상품 그것만 보고 이제 들어간 거잖아요. 내가 모르면 당한다니까요. 집주인한테 다음 세입자가 안 구해줘서 뭐 못 나가는 거다라고 어떻게 얘기하겠어요. 다주택자시잖아요. 네. 뉴스에 나오는 것처럼 엄청나게 힘든 그렇지는 않아요. 그냥 뉴스에서 나오는 것처럼 힘든 건 아닌 것 같아요. 제가 뭘 느꼈냐면 담보 제공할 게 많으면 어떻게 해서든 이거를 상황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. 뭐 어쨌든 이런 교육 사업도 하고 있고 부동산들도 여러 채가 있다 보니까 이걸 담보로 대출 일으킬 수 있는 방법들이 많아요. 아무것도 안 하고 부동산 투자만 했으면 어려웠을 것 같거든요. 근데 저는 제가 하는 사업체로도 대출을 일으킬 수 있고 부동산을 담보로도 뭐 대출을 어느 정도 또 일으킬 수 있고 몰빵을 하거나 그러진 않고 투자금을 어느 정도 확보해 두고 세입자 나가는 걸 대비해서 그게 지키는 거거든요. 투자라는 게 그냥 투자만 막 한다고 잘하는 게 아니라 이런 때 지키는 게 진짜 사실 진짜 투자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때 지킬 수 있어야 나중에 다시 올라갈 때 올라간 걸 다 먹을 수 있거든요. 왜냐면 이게 영원한 상승은 아닌지라 떨어지는 때 내가 이걸 못 지키면 이건 사실 내 그릇이 아니었던 거예요. 어떻게 계산하면 좋을까요? 내가 이 정도는 지킬 수 있다를 계산하는 방법이 있을까요? 직장인으로 치면 연봉이 한 40배? 50배 정도가 맥시멈이지 않나 생각을 해요. 그러니까 연봉이 5천이다. 자산으로 치면 25억? 총 자산으로 쳤을 때. 아마 영상 보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다주택자는 아니실 거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 없고 저 같은 사람도 이거를 다 지켜내는데 지금 고통의 시기이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서 정상화가 되면은 분위기 안 좋을 때는 더 싸게 받을 수 있겠죠. 더 많은 차익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결국 임차인 분들이 선택할 건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. 전세를 안 해? 그럼 월세밖에 없는 거고 대출 금리가 높긴 한데 월세를 받잖아요. 내가 월세 수익을 많이 낼 수는 없겠죠. 금리가 높으니까. 대신 나가는 돈은 없기만 해도 사실 내가 싸게 받았으니까 이득이잖아요. 싸게 받은 차익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. 영원히 이렇게 받으라는 게 아니라 2년 뒤에는 분위기가 달라져 있겠죠. 그때는 전세로 바꿔서 대출 상환하고 보증금 돌려드리고 투자금 다 회수한 거에서 플러스 알파가 더 생기겠죠. 그걸로 또 재투자 2년 뒤에 하셔도 돼요. 멀리 보셨으면 좋겠어요. 감사합니다.